전국에 계신 에듀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8강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우리 조선 초기 대외 관계고요. 양남 부분, 여기 부분 해보겠습니다. 양쪽 큰 난리예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란, 병자호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임진왜란부터 볼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여러분들 제시문 박스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스토리를 줄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임진왜란의 또 다른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클래식한 문제가 뭐냐면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제시문에 둥 또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과 관련된 전쟁의 결과 영향을 물어봅니다. 결과 영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화잖아요. 심화는 여러분들이 정말 틀렸으면 좋겠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문제 질이 썩 좋은 질은 아닌데 그 큰 사건들을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둡니다. 가나다라. 그래놓고 이 사건들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항상 나오는 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좀 순서대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공무원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게 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심화에서도 그런 스타일이 나오긴 하는데 공무원보다는 당연히 그 사건들의 촘촘도가 좀 떨어져요.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크게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에 앞서서 일단 우리 에듀윌의 빔이 또 꾸진 관계로 지금 화면이 흐릿해요. 근데 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다 내용이고요. 이거 없이 어차피 잡아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배경.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역시 가장 큰 배경은 이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당시 혼란기였던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우리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버금갈 만큼 큰 혼란기가 이어졌는데 이거를 싹 다 정리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공공의 적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놓고 또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밖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곳으로 시선을 휙 돌리고 싶습니다. 그게서 터지는 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일본 애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빠요. 아주 바빠요. 그렇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건데 항상 그래요.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뭐냐? 대도 안 한 걸 가지고 옵니다. 조선에게 연락을 해요. 야, 조선아, 우리가 너희를 아니라 너희들의 형, 너희들의 아빠 명나라를 치러 가고 싶은데 백길로도 갈 수가 있지만 육로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육지로 가는 길도 좀 이용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 길을 한반도 땅을 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땅을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멍매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치면 이거예요. 누가 옆집에 이사가 왔어요. 띵동 띵동 띵동. 네, 누구세요? 아, 이번에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요. 죄송한데요. 제가 집을 공사해서 그런데 당신 집을 잠깐 빌렸어도 될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거부를 했겠죠.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시피 쳐들어오는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다 경험해봤습니다. 뭘? 학창시절에 반 애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옆반이랑 축구 대항전이 벌어진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반 학생들끼리 싸우는 걸 일단 스톱합니다. 멈춰놓고 옆반 일단 싸워야 되는 걸 일단 이겨놓고 다시 싸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봐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예를 들어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하는 족족 맨날 지는 거예요. 국가 대항전만 갔다 하면 축구팀이 맨날 연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온갖 악플이 달리겠죠. 전술이 엉망이니 선수가 안 뛰니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에서 우리 축구팀을 욕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팀 대빵 못해. 실력 대빵 훔쳤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분이 더 나쁩니다. 확 나빠져요. 왜? 까도 우리가 까야 돼요. 맞죠? 까도 우리가 까야 됩니다. 남이 까면 기분 더럽습니다. 그거예요. 공공의 적을 밖에다 확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임진왜란이고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일단 입구였던 부산이 털려버립니다. 털 털려요. 왜 털리냐? 간단합니다. 일본은 삐용삐용삐용삐용 총을 쏘는데 우리는 활을 쏘는 거예요. 일본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조총, 우리는 활을 쏩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활을 또 꺼내줘야죠. 그래요. 이런 활을 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활을 또 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처음 모르고 이 성능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쏜 적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그대로 날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피디님 이마에 아름답게 그대로 찍혀버리는 그 스토리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쏩니다. 그래요. 오,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빛의 속도입니다. 아무리 활을 쏴도 총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면서 탈탈탈 털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신립이라는 엄청난 명장이 나섭니다. 이분은 여진족을 털어버렸던 분이세요. 이분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충주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충주 전투에서도 결국 신립 장군이 대패를 해요. 이때 유명한 전술 전략이 나오죠. 배수의 진이 나옵니다. 배수의 진은 이미 그 전부터 있던 전술 전략이긴 한데요. 이때 신립 장군이 배수의 진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총을 쏘고 우리는 활을 쏘는데 병사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일본군이 떴다 그러면 전부 다 안 싸우고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립 장군이 여기서 뚫리면 큰일 난다. 뒤에 강을 끼고 정면 앞에, 강 앞에다가 진을 구축하는 거예요. 내 뒤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군이 밀고 들어오면 도망가고 싶어도 뒤에는 물인 거예요. 못 도망갑니다. 그냥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멸을 해버려요. 일본 입장에서는 나이스 샷이죠. 안 도망가고 후방 어디도 못 가고 그냥 고정 타겟입니다.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작살이 나버립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을 틈을 타서 우리 선조 차분하고 침착하게 의주를 넣어 도망가버려요. 도망가면서 우리 형 명나라에게 할프미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예요. 이런 위기를 휙 뒤집는 엄청난 계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영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위인 이순신 장군님이 이때 등장을 하십니다.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우리는 이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는 큰 계기를 마련해요. 일본이요, 이렇게 원래 3방향으로 치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총 9개의 군대로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수군에서 맹활약을 하시면서 여기서 일본이 전라도로 상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진왜란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본에게 전라도를 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 쌀이에요, 쌀. 일본이 쌀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전라도에 상륙을 해서, 전라도가 곡창지대잖아요. 여기서 쌀을 획득해서 위로 올리는 게 원래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네 쌀을 여기다가 옮겨서 이동을 해서 위로 올리는 게 제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위로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만 식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쌀이. 동해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이때 했던 유명한 전투 하객진,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 되겠죠. 이순신 장군님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때 또 누가 활약을 하냐? 의려운 병사라는 의병이 맹활약을 합니다. 이 의병은요,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의료원 병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맹활약을 해요. 어떻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동네 똥개도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50점을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술래잡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0% 져요. 왜? 제가 여러분들 동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때 의병들이 딱 숨어 있다가 일본군이 여길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딱 숨어 있다가 등장하면 빠바박 치고 사라집니다. 빠바박 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야금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량 뺏어버리고 파이어 다 불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야금 피해를 입지만
꼴랑 이거 소수정의 의병을 무찌르겠다고 대군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피해를 야금야금 입으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의병의 맹활약으로 우리는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우리 형, 의주로 피난갔던 선조의 요청에 의해서 명나라가 도와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명연합군입니다. 누구? 그래요. 여기 우리 형이 또 도와주러 옵니다. 조명연합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조선의 군대와 명나라 군대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형이 도와주러 왔을까요? 명나라가 또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두드려 봤더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대로 내버려두면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간다. 일본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 타깃은 분명히 우리 명나라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싸워야 될 거면 기왕이면 남의 나라에서 싸우자라는 게 명나라의 계산기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도와주러 왔던 게 조명연합군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는 전세를 뒤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를 뒤집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김시민 장군이요. 진주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해군은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도 상륙을 못하게끔 막았고요. 육지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또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권율 장군이요. 행주 상성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게 그 유명한 행주대첩이죠. 활이 떨어지니까 안행녀들이 행주 치마, 앞치마에다가 돌을 날랐다라는, 그리고 돌을 집어 던졌다라는 행주 치마의 유래어죠. 행주성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일본이 큰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런 상황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또 명나라든 일본이든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둘 다 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휴전협정에 들어가요. 휴전을 막 하기 위해서 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3년이에요. 3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왜? 임진왜란 전체가 7년이에요. 근데 중간에 휴전협정 하는 게 3년이 걸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자기가 이겼대요. 일본은 내가 이겼다. 너 나한테 땅 떼줘. 조선 땅 떼줘. 명나라는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 하냐. 일본 네가 나한테 졌다.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3년의 휴전협정이 깨지면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정류재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류재란 가기 전에 시험에 또 뭐가 나오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 휴전협정이 이뤄지고 있던 3년, 이 3년간 우리가 멍 때리고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일본에게 탈탈탈 털렸던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 삥삥삥삥 조총을 쏘는데 우리는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이 휴전협정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시험에 나와요. 임진왜란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시험에 이 군대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훈련도감을 창설했다라는 거. 뭘 훈련하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털렸던 문제, 포수, 총 쏘는 애들이 없잖아요. 포수를 길러냅니다. 그 다음 기존에 원래 있던 활을 쏘는 사수, 그 다음 칼을 쏘는 살수, 이렇게 3개의 군대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에게는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군대 안에 상비되어 있는 직업군인이었다라는 거, 상비군이었다라는 거 다 잡아드렸어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제시문 박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졌다,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체제였다, 직업군인이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군대는 훈련도감 찾으면 정답이에요. 오답으로 삼별초, 별무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또는 좀 어렵게 나오면 훈련도감 이름을 빼놓고 설명을 몇 개 줍니다.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군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안 나온 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직업군인이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임진왜란 도중에 창설되었다.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었다. 삼수병 체제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 강의 때 아마 설명하겠지만 소고군 체제가 이때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일본과 이 또 전쟁이 또 터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터졌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곽이나 이런 걸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연히 동네 농민들이 또 동원이 될 거 아니에요.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 차겠죠. 그걸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몽학이라는 아저씨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 이몽학의 난은 정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임진왜란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구나라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답 선지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재란이 다시 터집니다. 결국 휴전협정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들어갑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일본의 주장은 이겁니다. 전쟁 끝나는 대가로 경상도 일대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명나라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다음 또 일본이랑 명나라 황제의 공주랑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안 되면서 다시 터져요. 그러면 이때는 뭐만 하시면 되냐. 천안 지역에서 천안 삼거리 흥흥 천안 지역에서 직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순신 장군님이 또 맹활약을 하죠.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던 명랑. 그리고 큰 사건이 생겨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꼴까닥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전쟁 도중에 죽은 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때 계속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세상을 떠나요.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항상 주인공이나 이렇게 최고의 악당, 우리한테는 악당이죠. 주인공이나 아니면 총사령관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오버예요. 다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일본군들을 마지막으로 박살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의 가장 명언 중에 하나죠.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바로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 긴 7년간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키워드 몇 개를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의 결과 영향을 봐야 돼요. 항상 제가 판서할 때마다 느끼지만 한 칸이 모자라요. 에듀윌 판서 한 칸이 항상 모자랍니다. 요거 일단 지우고 PPT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결과 영향을 따로 써드릴 건데요. 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 제시문에 들어가 있으면 임진왜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징비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선조를 따라서 피난을 갔던 류성룡이라는 신하가요. 이 임진왜란 때 본인이 겪고 보고 느낀 것들을 쓴 책이 징비록이에요.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그래서 징비록 책 이름이 있고 샬랑샬랑 꼴랑꽁 다음 자료와 다음 책과 관련된 전쟁 임진왜란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싹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보겠습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 왜군이 침입을 했고요. 부산이 털립니다. 그리고 충주 탐근대에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신리 장군이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선조가 왕이 의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명군에게 help을 요청하고 한 달 만에 서울이 털리고요. 그 다음에 옥포해전은 여러분들 심화레벨에서 뭐 특별히 언급이 안 되겠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잡아두세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의 첫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천포해전에서는 거북선이 처음으로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당포해전은 모르셔도 되고 평양성이 넘어갑니다. 함량이 서울이 털리고 평양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산도 대첩, 하객진.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이 승리를 거두고요. 고경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또 사람 이름으로 제시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경명이 뭐 왜군과 막 싸웠대요. 아하, 임진왜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진주대첩에서 김시민 장군. 여기서 전사를 하시지만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정비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평양을 탈환하고요. 여기 기세를 몰고 벽제간으로 갔다가 여기서는 우리가 져요.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이 대승을 거뒀고요. 휴전회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서 큰 흐름으로 보자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순서는 일단 1번 부산이 털렸고요. 충주, 신립, 여기서 배수의 진 털립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털리면서 선조lâm, 명나라 결핍 요청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옥포해전 첫 승리, 그리고 한산도 대첩, 하객진 그 유명한, 그리고 진주 대첩 여섯 번째, 그리고 행주 대첩을 기점으로 이제 휴전회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휴전회담이 들어갔고 나서 이제 선조가 다시 돌아옵니다. 의주에서요. 그리고 앞에 봤던 거 훈련도감, 소고구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몽항의 난까지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훈련도감은 단독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휴전회담을 했지만 결국 결렬, 다시 정유재란. 칠청량 전투는 여러분들에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거는 원균 장군께서 이순신 장군님의 수군을 다 말아먹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순신과 관련 없죠. 이게는 천안 쪽에서 육지입니다. 직산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명랑해전의 승리를 거두고 그런 후에 도요토미 도시 사망,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 기나긴 전쟁은 끝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순서 흐름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행주대첩 이후에 여기 명랑해전 다음에 노량해전이다라는 거. 요 순서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교재 있는 거에 넘어갈게요. 결과입니다. 결과는 판서로 잡아드릴게요. 먼저 결과 영양인데 시험에는 여기 결과 영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먼저 조선입니다. 조선의 결과 영양은 별거 없어요. 여기는 많은 땅,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조선 후기 때 가서 따로 배울 거예요. 공명첩이라는 걸 이때 처음으로 발급을 해요.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수습을 하죠. 그래서 국가가 아예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관직을 갖다 파는 거예요. 양반직을 갖다 파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명첩이에요.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재건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에 봤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야 죽었어요. 꼬방시기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로 권력이 넘어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아들로 넘어가지 않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로 치면은 무신 집권자가 바뀐 거예요. 최고의 무신 집권자가 일본도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자기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바뀝니다. 일본은 막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가 최고 대빵이 바뀌면서 막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 바뀐 막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도 막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에도 막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진왜란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요. 또 짜증이 나는 게 이들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요.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래서 어떤 역사 박사님들은 이 임진왜란을 문화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9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요. 그중에 한 개 부대는 only one, 오로지 문화재만을 약탈하는 부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탐냈던 성리학 책, 또 그들이 그렇게 탐냈던 도자기들이 미친 듯이 훔쳐가요.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는 성리학자를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을 납치합니다. 성리학자를 납치했는데 이때 강항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도자기 도공은 아셔야 됩니다. 이때 납치했던 도자기 도공이 이삼평이라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를 데려다가 도자기를 만들면서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보통 일본 도자기 많이 좋아하세요. 외국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도자기고요. 그 도자기 뿌리에는 우리 조선 도자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일본의 성리학,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들이냐. 자, 이때 일본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농민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노비로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디까지 노비로 팔려가는지 아세요? 아직 저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디? 바로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까지 갖다 팔아버려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러면서 그때 팔려갔던 노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유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조선에 풀린 노비들 때문에 전 세계 노비 가격이 떨어집니다.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죠.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전쟁 도중에 일본 군인들이 공을 세웠으면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조선 군인들을 얼마나 죽였느냐, 이걸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죽였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제일 좋은 거, 사람 머리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무거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가 머리 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 제 머리도 머리만 들고 있으면 한 3, 4kg 합니다. 10개 들면 12kg예요. 10개 들면 30kg고요.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 코와 귀를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 2개면 2명 죽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인뿐만 아니라 멀쩡한 민간인의 코와 귀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퇴각할 때, 도망갈 때 우리의 코와 귀를 가지고 가요, 자기 나라로. 그리고 그거를 묻어서 지금 만든 무덤이 일본에 있습니다. 코 무덤, 귀 무덤이라고 해서요. 돌아버립니다. 짜증이 확 나요, 일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나라예요. 우리 형이 넘나 슬픕니다. 우리 형이요, 우리를 너무 신나게 도와준 나머지 힘이 쭉 빠집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 틈을 타서 이제 배워야 되는, 여진족이 강성해졌다라는 거.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강성해졌다, 이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무슨 스토리냐, 여진족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요, 풀전력으로 모든 걸 가동해서 제대로 삼국이 싸운 게 이 임진왜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치열하게 제대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 블록버스터급 전쟁을 봤던 우리 여진족 어떨까요? 어머, 넘나 잔인한 것, 넘나 무섭다. 어머, 저런 기술은 뭐지? 어머, 저런 전략은 뭐지? 넘나 재밌는 것. 여러분들로 치면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어벤져스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촬영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틈에 여진족은 누르하치라는 인물이요,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자기 부족들을 통합하고 여진족 일대, 이 지역 일대를 다 통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후금이 되고 청나라가 돼서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토리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과 영양 부분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강성하였다, 이런 것들요. 그러면 판서를 다 해드렸고 PPT 볼게요.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공명첩을 발행했다라는 거고,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통신사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일본 문화 발전, 도자기 기술, 성리학이 발전했고요. 명은 쇠퇴, 약화, 쇠퇴, 여진족은 성장, 그리고 후금이 됐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이제 강해군으로 가겠습니다. 바빠요. 강해군은 또 강해군 돼야 됩니다. 또 뒤집어 써줘야 돼요. 그래요, 강해군입니다. 그러면 강해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판서를 먼저 잡겠습니다. 강해군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요, 여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동법을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이때 강해군의 외교 정책을 시험 문제로 내는 거예요. 강해군이 있을 때 중국은 우리 형 명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형은 지금 힘이 쭉 빠지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도와준 나머지. 그리고 여기에 있던 여진족들, 여진족들은 부족을 통합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금나라로 바꿔요.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였잖아요. 그 잘 나갔던 금나라를 계승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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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명나라를 두드려 팹니다. 그러자 명나라가 이것 봐라,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후금을 먼저 공격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후금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이때 강해군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동생, 아우, 동생, 아들, 내가 후금을 치러 가려고 한다. 네가 좀 군대를 좀 끌고 좀 도와주러 와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강해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넘나 가기 싫습니다. 왜? 임진왜란 지금 전쟁을 7년 했잖아요. 또 간다?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형, 응? 형, 우리 알잖아요. 앞에 전쟁 형, 우리 무기가 없죠. 가면 농기구 들고 싸우러 가야 돼요. 그래도 좋다. 농기구도 좋다. 그래도 와라. 하하하. 또 핑계를 대요. 형.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형, 우리 전쟁 7년, 임진왜란 7년, 형, 우리 쌀이 없죠, 쌀이 없죠. 가게 되면 밥만 축내는 밥벌레입니다, 형. 좋다, 밥벌레. 그래도 와라. 어쨌든 안 가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이때 난리가 나요. 전하, 어떻게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결국 강해군은 마지못해 군대 파견을 결정합니다. 이때 총사령관 이름을 아셔야 돼요. 바로 강홍립이라는 인물을 파견하는데요. 이때 사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12,000명 정도? 많이 보면 13,000명 정도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홍립이에게 이때 비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 홍립아, 응? 홍립아, 내가 볼 때는 저기 우리 형 아무리 봐도 또 하나 들어줘야죠. 그래요. 우리 형 아무리 봐도 우리 형은 지는 별이다. 후금은 떠오르는 라이징 선. 후금은 떠오르는 라이징 선. 우리 형이 후금을 치러 간다? 이거 100% 개박살이 난다. 자기가 지금 쳐들어오는 것도 못 막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겠니? 분명히 질 거다. 그러니 홍립아, 네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우리 형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길 것 같으면 도와주고 후금에게 박살이 나서 졌다. 그러면 그냥 항복을 해버려라. 거짓 항복을 밀명을 내립니다. 몰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강해군의 예상대로 명나라 우리 형이 후금에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후금이 옆에 멍 때리고 있던 홍립이를 발견합니다. 이때 홍립이가 I'm sorry. I'm sorry. 응? I'm sorry. 우린 조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우리는 너희랑 절대 싸울 의도가 1도 없다. 응? 후금 알잖아. 우리 형. 우리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죠. 우리는 너랑 싸울 의도가 1도 없죠. 싸우려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군대 동원해서 니들 같이 싸웠겠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후금이 요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 명나라와 싸우는 게 더 급합니다. 다만 우리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후금의 배후를 치는 거 이것만 굳이 하지 않는다라면 후금 입장에서도 조선을 굳이 건드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후금의 비위도 거스리지 않고 명나라에게도 어떻게? 잘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원군을 파병했잖아요. 그리고 후금과도 어떻게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소부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우리 귀여운 박쥐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는 아름다운 스토리. 근데 우리는 박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급스럽게. 우리가 지금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우리 형 명나라와 떠오르는 라이징 선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리적 중립 외교를 전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게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또 해야 되는 외교이기도 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두 개의 나라 큰 덩어리 속에서 우리는 딱 비위를 맞춰주고 한쪽의 뜻도 거슬리지 않고 있는 건데 시험에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에 강홍립 얘기가 나오고 강해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는 후금과 명나라가 싸우는데 강홍립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실리적 중립 외교가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 실리적 중립 외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홍립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표의 기준점이 뭘까요? 강해군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이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강해군은 뒤에 군이 붙었잖아요. 쫓겨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인조에 의해서, 인조 반정에 의해서. 그러면 뻔해요. 임진왜란 발발, 인조 반정. 여기 사이에 강해군이 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를 찾게 되면은 강해군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PPT로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요. PPT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강해군은 즉위하면서 토지대장 정리하고 호족을 정리하고 전후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대동법은 다다음 시간에 잡아드릴 거고요. 동의보감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임진왜란 때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다치고 그다음 엄청난 병을 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이 강해군 때 편찬됐다라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립외교예요. 중립외교 같은 경우는 물론 동의보감은 나중에 단독으로 따로 나오기도 해요. 지금은 강해군 때 편찬됐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 강홍립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 볼게요. 여기는 나오는 거 알려드렸고요. 중립외교로 나올 수 있는 거 인조반정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부터 봐야 돼요. 선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조가 아야 그리고 하늘을 가면서 강해군이 즉위를 했고요. 이 강해군이 강제로 쫓겨나면서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자기 사촌이었던 인조반정을 통해서요. 그러면 인조반정이 왜 일어났냐? 그걸 보셔야죠. 우리 조선은 무슨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리학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충가효입니다.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강해군은 쫓겨난 이유가 충가효를 저버렸다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거예요. 시대의 폐륜하다, 시대의 쓰레기 군주라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먼저 첫 번째, 강해군은 충을 저버렸다. 왜?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우리 형 명나라.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도와준 거 너 까먹었니?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냐?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너는 효를 모르는 폐륜하다. 왜? 어떻게 너의 동생, 물론 친동생은 아닙니다.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일 수가 있냐? 그 다음 물론 친엄마는 아니에요. 영창대군의 엄마입니다. 임목대비. 어떻게 너의 엄마를 유폐시킬 수가 있냐? 가둬버릴 수가 있냐? 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강해군이요. 왕이 서열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선조에게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무조건 왕은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 명의 왕자는 있었지만 근데 지금 임진왜란 도중이잖아요. 세자가 없습니다. 세자를 일단 세우긴 세워야 돼요. 왜? 혹시라도 전쟁 중에 불의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세자가 없으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안 정해진 거잖아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왕자들 중에 그나마 제일 똑똑했었던 강해군이 일단 급한 대로 왕위의 세자에 앉혔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미라클 같게도 선조가요. 나이가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만들어냅니다. 정력의 화신이에요. 그가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이 영창대군이 바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선조가 이제 강해군에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러 갑니다. 바꾸러 갈 때 아야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강해군이 왕이 오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왕이 서열상으로는 동생인 영창대군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강해군이 나이도 많고 왕이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 영창대군이 왕이 될 나이가 되면 될수록 본인의 왕이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실제로 반란만 일어나면 전부 다 영창대군을 왕위에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서냐? 바로 강해군과 1+1이었던 북인이 나섭니다. 이 북인이 누구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조선 후기 붕당 정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미리 프리콜로 봅시다. 선조입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선조 때 드디어 100년 만에 살인파가 훈구파를 덜어내고 권력을 틀어줬어요. 서원과 향락을 가지고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지들끼리 쪼개집니다. 어떻게? 동서남북노서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그리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져요. 이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 사실 조선 내부에서는 남인, 북인, 서인 세 개의 정당으로 쪼개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탈탈탈 털렸던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끼리의 내부 분열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북인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이 북인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거친 느낌이 듭니다. 말을 타고 만주를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북인이 실제로 거친 아저씨들이에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여기 있는 남인과 서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갈 때 같이 따라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북인과 강해군은요, 선조 아버지가 북으로 떠나고 다른 신하가 북으로 도망갈 때 밑으로 내려갑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의병들을 규합을 해서 일본과 끝까지 싸웠던 게 바로 북인과 강해군인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강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누굴 챙겨주겠어요? 북인을 챙겨주겠죠. 그래서 강해군 때는 북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남인과 서인이 북인이 뭐 한다고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북인은 그냥 팩트 폭력 날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폭력? 야, 남인 서인 니들 전쟁 터질 때 뭐 했는데? 왕 따라 도망가기 바빴잖아. 우린 밑에서 싸웠다. 팩트 폭력.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인 권력 독점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이때 지금 영창대군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친 북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전하,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영모제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영모를 올가매고요. 유배를 보낸 후에 지금으로 치면 방에 가둬놓고 찜질방처럼 쪄 죽여요. 온도를 확 높여서. 그리고 엄마였던 임목대비도 유폐시키고요. 그러니 이걸 빌미로 누가 주도를 하냐면 여기 서인이 주도를 해요. 완전 반대쪽에 있던 서인, 권력을 통째로 완전 북인 쪽에 넘겨줬잖아요. 잘 됐다. 권력도 잡을 겸 이걸 계기로 인조와 손을 잡고 강해군을 쫓아내는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강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고요. 이 북인은 이 강해군이 사라진 뒤부터 원풀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진다라는 거. 그 이후로 남인과 북인만이 정계에서, 남인과 서인만이 정계에서 쭉 남아서 둘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잡아드릴 거고요. 그럼 다시 PPT로 가볼게요. 이 흐름을 제가 왜 잡아드렸냐면 이거를 잡으셔야지 호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요거 두 개를 계기로 충과효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인조반정, 그리고 중리외교 충, 폐모살제, 엄마를 폐위, 그 다음에 유폐시키고, 그 다음에 동생 아오제,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서 강해군 쫓겨나고 북인 숙정, 인조반정과 서인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강홍립 투항이에요. 이런 사료 줬을 때 여러분들 연표 문제가 나오면은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중리외교를 전개했다 찾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묘호란입니다. 여기는 다시 판서로 갈 건데 이제 우리는 호란은 오랑캐를 봐야 되죠. 잠깐 썼던 또 김장 한번 써줘야 됩니다. 여진족 스토리 한번 가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먼저 우리는 뭘 봤냐면 강해군이 지금 폐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인이라는 정치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요. 그러면 인조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여기서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뭐예요? 강해군이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던 이유로 본인이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잖아요. 특히 우리 형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다. 그러면서 인조는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그거니까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이거니까. 그러면 이때 누가? 후금이 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이것 봐라. 강해군 때는 강해군이 우리 편에 서기도 하고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데 얘들 뭐지? 또 명나라와 싸우는 후금 입장에서는 후방에 있는 조선이 엄청나게 걸리적거립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으켰던 게 바로 정신병자. 먼저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정신병자입니다. 먼저 정묘호란이 먼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또 아셔야 되는 게 배경 중에 직접적인 배경 중에 하나로 이갈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갈이 사람 이름이에요.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강해군을 쫓아낼 때 이 이갈도 여기에 가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갈이 생각할 때 공신도 급이 있어요. 1등, 2등, 3등 공신. 당연히 내 정도면 1등 공신이지. 근데 웬열 1등 공신을 받지 못한 겁니다. 분노 폭발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사뿐하게 진압을 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장당들이 후금에 가서 인조가 즉위를 했고 인조가 어떻게 칙명배금 정책을 한다고 일러 바칩니다. 이걸 핑계로 쳐들어오는 게 정묘호란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거죠. 근데 항상 그래요. 전쟁이란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이긴 하지만 이런 명분이 있어야지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묘호란이 터졌던 거고, 우리는 항상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하도로 도망을 가요. 광하도로 도망가면서 또 곳곳에서 우리의 또 의료운 병사,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 후금이 좀 당황을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조도 당황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또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강화도 도망가면 좀 하다가 알아서 가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서로 그만하고 싶습니다. 왜? 후금은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명나라가 더 급해요. 우리는 전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때 후금이 제시를 하죠. 어떤 제안? 야, 조선아, 우리 전쟁 그만하자. 대신 네가 나의 아우가 되고 내가 너의 형이 되는 형제 관계를 체결하자. 이거를 체결하게 되면 전쟁 그만할게라고 딜을 던집니다. 이거를 인조가 받아들여요. 그 결과 정묘호란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후금을 우리의 형으로, 그리고 조선의 아우가 되는 형제 관계가 체결되었다라는 거.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정봉수라는 사람이요, 영골상성에서 또 활약을 했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묘호란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심한은 뭐 모든 걸 다 내기 때문에요. 기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묘호란은 안 냅니다. 병자호란은 문제를 내요. 근데 여기서는 정묘호란이 나와요. 그때 키워드가 뭐 정봉수의 영골상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도로 이때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후금이랑 싸운대요. 그러면 정묘호란 내용 찾으면 되는데 뭐 형제관계가 체결되었다. 결과 영향 맞잖아요. 전쟁에 대한.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 잡아드렸고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칙명배금 정책, 일갈의 난, 그리고 정봉수의 영골산성, 그리고 결국 결과는 형제의 관계, 형제 맥락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제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을 봐야 돼요. 옆으로 또 판세로 가볼게요. 정신병자, 아예 이제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인데 이때도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인조입니다. 인조는 계속 어떤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본인이 왕이 오른 이유가 강해군이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그러니 여전히 똑같이 계속 칙명배금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던 이 금나라가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황제 자리에 올라요. 이 힘이 강성해지니까 우리에게 또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 같던 그런 김장모자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황제 국가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는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야, 조선아, 이제는 너랑 나랑은 클래스가 다르다. 내가 이제 너의 형이 되긴 내가 더욱더 높아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인이나 군신관계를 우리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군신관계를요. 그러면서 조선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네 오랑캐가 군주를 모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로 치면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동생 혁이가, 친동생 우리 동혁이가, 형 30년 동안 봤지만 형 너무 찐따야. 형을 이제 내가 형이라고 부르기 이것도 아까워. 이제부터 내가 군주가 될게. 형, 오늘부터 나의 신하야. 날 보고 이제 군주라고 불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조선 내부에서 결국 끝까지 전투를 하자라는 주전론자, 그리고
아니다. 오랑캐 너무 세다. 하회를 하자라는 주하론자로 두 개 세력으로 쪼개져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영화가 남한산성이잖아요. 결국 인조는 이때 이 군신관계 요구를 놓고 이렇게 대립을 할 때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을까요? 본인이 왕에 오른 이유가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던 이유로 왕에 올랐잖아요. 끝까지 전투를 주장하자라는 주전론자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황제가 직접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2번 당하지 않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스토리,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었던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한 달 넘게 가까이 버티지만 결국에는 기브업, 청나라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 항복을 겪었던 사건이 한강 유역에 있는 섬이었던 삼전도에서 겪었다라는 삼전도의 굴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랑캐의 황제 왕에게 머리를 넙죽 조아리면서 절을 하는 사상 최악의 굴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다라는 거. 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청나라에게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의 결과. 우리는 청나라와 무슨 관계를 체결하게 된다?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됐다라는 거. 요구했던 거 받아들여줘야죠. 전쟁이 졌으니까. 그리고 청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형 명나라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왜? 청나라에게 항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2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인조에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둘 다 청나라 인질 볼모로 끌려갑니다. 끝까지 전투를 주장했던 주전원자도 청나라에 끌려가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들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가지 큰 흐름이 등장을 해요. 어떤 흐름이 등장을 하냐? 우리가 비록 저 적보도 없는 여진족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털렸지만 두고 봐라. 정신 차려서 다시 복수한다. 부셔버리겠다. 이거. 2번째, 저 오랑캐지만 너무나 대단한 것.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2가지 악풍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특히 남학생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형,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초딩, 왜? 귀엽네, 왜? 형, 가진 것 좀 내봐. 돈 좀 있으면 줘봐. 이런. 근데 어떻게? 초딩이랑 어떻게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초딩에게 털린 거예요. 초딩에게 졌습니다, 싸움으로. 그럼 어떻게? 지갑을 통째로 뺏겼어요.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쪽팔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집에서 혼자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그때 2가지 흐름이 있겠죠. 뭐? 이 초딩 두고 봐라. 내가 방심해서 그렇다. 잡아서 어떻게 부셔버리겠다. 북벌.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북벌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병자호란의 결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내가 방심했다. 북벌. 그 다음에 초딩을 결국 찾았어요. 초딩을 부릅니다. 초딩 이리 와봐. 왜요 형? 돈 더 주려고요? 그게 아니야. 베스킨 사줄게. 일단 따라와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집을 데려가요. 아이스크림을 신나게 사줍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제 밤에 나한테 했던 그 암바, 그 기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니? 초딩이지만 배울 건 배우자.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우자. 북쪽의 학문,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걸 주장했었던 북학론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병자호란은 제시문에 남한산성에서 싸운대요.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대요. 주전론, 주화론제가 막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대요. 또는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한산성에 상전을 하였다 정답.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다 정답. 보통은 여기 결과가 정답으로 걸려요. 또는 대놓고 물어봐요. 임진왜란처럼. 다음 이후 설명 주고 다음 전쟁의 결과 영향으로 옳은 것은 청의 간섭이 강화되었다. 군신관계가 체결되었다. 2 왕자 주전원제가 인질폴모로 끌려갔다. 여기는 정답으로 잘 안 걸리고 여기와 여기 북벌론,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지우고요.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여기 청의 요구, 그 다음에 청나라 바뀌고 군신관계 강요, 주화론, 주전론.
그리고 강화도로 왕실은 도망갔지만 왕은 가지를 못합니다. 남한산성에 상정했지만 결국엔 삼정도의 굴욕. 그러면서 군신관계가 체결됐고요. 명가의 국교단절, 소현세자 복림대군 두 왕자 끌려갔고요.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 그리고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라는 거고 여기는 빠졌지만 북벌론, 북한론이 제기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사진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재는 있습니다. 정봉수는 이름이 의병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정신병자가 되던 먼저 정묘호란. 그 다음에 임경화 장군이 등장했던 거는 병자호란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북벌 효종 때 시작됩니다. 효종이 누구냐면 인조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오랑캐에게 당한 복수를 하겠다 라면서 본인의 스승이었던 송시열. 여러분들 심화잖아요. 심화에서는 송시열이 단독으로 인물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효종의 스승이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중에 송시열은 또 언급해 드릴게요. 뒤에 가서. 그러면서 북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효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러고 청은 자꾸 강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제로 실행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북항론이 등장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선정벌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20회도 전에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선지로만 들어갈 뿐입니다. 효종 때 북벌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죠요 라면서 군대를 만들었을 때 이때 청나라가 러시아를 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니들도 군대 좀 보내. 우리가 조총부대를 보내요. 청나라를 치려고 만든 군대를 청나라를 도와서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나서 항복을 했잖아요. 청나라가 요구를 하면은 요구 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군대 요청 도와줘야 된다는 옵션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식으로 갑니다. 이때 또 근데 맹활약을 해요. 러시아 군대를 또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러시아로부터요. 그게 나선정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효종 때 있었던 거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북한론의 대두. 이거는 지금 호란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이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호란 이후인데 이거는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게 언제다라는 거냐면 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지역의 청나라와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는 거.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누구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계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양난 이후에 일본인데 여러분들은 심한이가 이걸 아셔야 돼요. 기후약조라는 게 강해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강해군이 즉위하자마자 있었던 사건이에요. 기후약조는 뭐냐면 일본과 약조를 한 건데요. 외관을 설치하고 부산포를 개항했다라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단 중국, 명나라와 일본은 상종을 안 해요. 특히 명나라가. 하겠어요? 우리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일본이 계속 요청을 합니다. 왜? 일본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은 지들이 한 수일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좀 처지잖아요. 문화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그걸 강해군이 받아들인 게 기후약조입니다. 왜 받아들였냐? 사실은 포로가 너무 많이 끌려갔잖아요. 지금 노예로 막 팔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조선의 백성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딜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줬던 겁니다. 그게 기후약조고요. 강해군 때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선지로 막 들어갑니다. 오답으로요. 그 다음 조선통신사. 요거는 일본이 또 요청을 해요.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선지무물을 좀 받을 길이 없으니까 받으려고. 최초의 또 한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인원을 300에서 500명 정도를 우리가 보냅니다. 일본에서는 쇼군이 바뀔 때마다 앞에 봤던 막부의 최고 지도층, 지배자, 리더, 최충원 같은 인물이 바뀔 때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정도 받고 그리고 선지무무도 받기 위해서 12번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 때 300명, 500명이잖아요. 누가 가냐면 당연히 사신도 가지만 춤을 잘 추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류 유명 스타 가수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투어를 하게 되면은 호텔에 묵으면 팬들이 막 줄 서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받으려고 또는 글 한번 받아보려고. 최초의 한류입니다. 조선통신사 얘기해드렸고요. 요 조선통신사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얘기입니다. 요것도 하나만 알면 돼요. 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녕복이 일본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선통신사가 이렇게 가는 길이죠. 에도가 여기 지금의 도쿄예요. 도쿄. 그러면서 끝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 부분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